여러분, 이번 시간은 정강좌 이어서요. 전산회계 2급 88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7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수정하고 결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부조회 문제가 있죠. 장부조회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전산회계 2급이면 실무 경력이 많이들 없으신 분들이 많이들 응시하다 보니까 장부조회를 은근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퍼펙트 전산회계 2급 21년도 출간된 교재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시냐면 제가 페이지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323페이지에 있는 5번, 6번, 7번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배점은 6점이고 문제는 두 문제네요. 하나는 9월 20일, 하나는 11월 1일. 자, 그리고 각각 3점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전표 수정 문제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오류가 발견됐고 그 오류를 무엇해달라? 정정하거나 또는 추가 입력이 필요하다라면 추가 입력도 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전표 입력에 가서요.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클릭해놨고요. 그리고 일자 9월 20일에 갑니다. 그러면 9월 20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전표의 내용은 보여지네요. 문제 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자, 현금으로 지출한, 현금 지출했으니까 출금 전표 되어 있고요. 자, 50만 원은 영업부서의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입력이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아니고 우리는 소모품비가 맞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정 과목만 변경하시면 되죠. 네, 별다른 문제 아니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 수정 입력하시면 3점을 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 833번 자리에 가서 여러분 삭제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소모라고 두 자를 치시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소모자 들어간 거 모두 다 검색이 되죠. 자, 영업부서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몇 번을 선택한다? 판매 관리비에는 830번을 선택.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현금 지급했고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3점. 자, 그 다음 11월 1일입니다. 자, 달을 11월, 일자는 11. 자, 입력된 정표가 봤더니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면 우리가 전표 처리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보통예금에서 우리 450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봤더니 수진상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문제될 건 없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수진상해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면 우리 요거 간단하게 분개해 보면 차변에 누가 증가하고요? 상품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450.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 누가 감소한다? 보통 예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변과 대변에 있었던 내용에서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급하였다까지 끊었을 때.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봤습니다.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에 따라 선 지급했던 계약금 50만 원을 누락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자, 지금 보시면 나는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상품을 450만 원어치 사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매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해서 미리 주었던 뭐가 있었다? 선급금이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계약금 50만 원을 미리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준 선급금 50만 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지고 올 때 어디에서? 보통 예금에서 얼마를 추가로 더 주었다? 450만 원을 추가로 더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상품은
얼마치를 사가지고 왔다가 된다? 상품은 5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들이 여기까지 딱 보고요. 뒤에 글씨가 있는데도 어떤 오해를 많이 했냐면, 아니, 450만 원어치 상품을 사고 보통예금 돈 줬는데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이 계약금 50만 원 주었던 거 누락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변의 상품의 금액은 450만 원을 그대로 두고요. 상대편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을 얼마로? 400만 원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선급금이라는 돈을 50으로 고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450만 원어치를 사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매입하고 보통 예금에 450 줬어. 이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지금 나는 그 매입과 관련된 계약에 따라서 미리 줬던 50만 원이 있는데 그 분계가 빠졌네. 그래서 상품 계약은 얼마짜리였다? 500만 원짜리였어. 라는 걸 얘기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글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자, 이 문제 수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거 전표를 삭제하고 추가 입력해도 되고요. 추가 입력하셔도 되고 저처럼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차변과 대변이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지금 차변의 상품이 45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450에서 50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를 500만 원으로 추가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은 500인데 대변은 450이기 때문에 5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라고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예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되죠. 그럼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누구를 선급금을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구분란에 4번을 눌러주시고요. 선급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다 잘해 놓으시고 점수를 또 못 가져오셨다. 누구를 또 빠뜨렸다? 여러분 거래처 수진상해라고 주었는데 수진상해를 또 빠뜨리신 거죠.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자, 그래서 거래처에 수진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진상에 반드시 넣어주시고 50만 원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게 차대가 안 맞고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전표를 무조건 지워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차변이나 대변에 증가되는 난이 있으면 증가되는 난의 금액을 넣어주세요. 추가적으로 고쳐주시면 상대편에 대차가 안 맞다고 떠요. 여러분 차변과 대변을 넣었던 전표는. 그러면 지금처럼 추가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선급금 대변에 상계해서 없애주시고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문제 5번 얘기는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6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전표 입력은요. 저는 12월 달로 변경을 좀 해놓고 갈게요. 결산 문제는 무조건 요 날짜가 특별하게 뭔가를 거론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며칠이다? 12월 31일. 자, 이 12월 31일은 여기 개인의 10기이고요. 끝나는 날짜가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날짜를 결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6번 문제는 결산 문제죠.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배점은 12점이고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다라고 배우셨겠죠? 반드시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자동 결산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산할 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열어놓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면 합계전액 시산표가 있어요. 이 합계전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열어놓고 시작하시라고 해요. 쓰든 안 쓰든 우리는 필요하면 무조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열어놓고 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픈을 해놨고 최소화시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 원은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지급될 예정이다. 근데 몇 월 달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달 급여. 그러면 12월 달에 근로를
지금 영업부 직원이 회사에 노동을 제공했어야 안 했어요? 노동을 제공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12월 달 급여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회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한다? 발생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비용의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2월에 종업원에 대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줘야 하더라. 근데 그 급여는 언제 나갈 예정이다?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굴 써주시고 급여라고 써주시면 되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요. 여러분 지금 300만 원이 12월 달 거인데 줄 날짜는 미리 날짜이죠. 그럼 이때 뭘 써주시면 된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의 차이점은 회계학적으로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회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현재 얼마를 줘야 되는 의무는 발생했지만 줘야 될 날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다음 달 4일이면 여러분 1월 4일 날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연도 1월 4일 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300만 원 급여로 줘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줬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미래 줄 날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줄 날짜가 지났다가 되죠. 그때는 무조건 미지급금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요 1번 문제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우선 답안으로 인정하면서 미지급금도 맞았다고 주긴 했어요. 근데 1번의 답은 미지급 비용이 더 정확한 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누가 봐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수동이죠, 여러분. 네, 우린 항상 누구부터 먼저 한다? 수동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동. 저는 결산은요, 수동은 수동에, 자동은 자동에 맞춰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이니까 12월 31일자에 입력합니다. 우리 전표는 다 열어놨고요. 차변에 급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800번대 있는 801번이네요, 여러분. 801번에 있는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 대변이죠, 여러분. 대변엔 우리 미지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그럼 몇 번에 있나요? 262번이네요. 네, 30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자주 쓰는 건 외우는데요. 자주 안 쓰는 건 못 외웁니다. 그럼 저처럼 대부분 여러분처럼 한글 두자 칠 거예요. 네, 코드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 한글 두자 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외상매입금을 무엇하였다? 갚았다는 거죠. 상환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우리 부채이다 자산이다. 부채. 그러면 부채는 어느 변에 감소한다? 차변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고요. 그럼 가지급금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지급금이라든지 자, 요거 나온 김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지급금 그리고 여러분들 가수금 배운 적도 있죠. 그리고 개인회사니까 인출금이라는 것도 배운 적 있죠. 자, 그리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 해서 현금 과부족도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현금 과부족,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은 우리 무엇 해야 된다? 결산할 때 적정한 계정으로 보내서 없애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무슨 계정이라고 부른다? 임시 계정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론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 계정 이 네 개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결산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가지급금이 외상매입금 상환으로 우리 무엇하였다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금액을 안 줬네요. 근데 어디에 가면 기말 12월 31일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 미리 열어놨었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아까 오픈해 놨던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날짜에서 누구 보시면 돼요? 가지급금. 이런 가지급금 얼마 있죠? 50만 원 있네요. 네, 이 5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이것도 수동 결산입니다. 수동. 그래서 차변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누구였죠? 대연상사. 거래처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연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0만 원 아까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가지급금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잠깐 수독할게요, 여러분. 가지급금도 거래처 관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거래처 코드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학계전액 시산표 가지급금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블럭 잡혀 있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리 처리된 부분의 전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처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고 50만 원 나가 있는데 거래처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는 입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X 버튼 누르시면 다시 학계전액 시산표 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때는 꼭 확인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처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학계전액 시산표 열어놨으니까 지금 현재 차변에 여러분 50만 원이 있었잖아요. 상단에 조회 버튼 좀 누를게요, 여러분. 여기 상단에 조회. 임대주택 바로 위에. 자,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가지급금 대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차변의 잔액이 0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분계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바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학계전액 시산표는 일단 다시 또 최소화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 6%로 몇 개월간? 24개월간 차입. 자, 차입한 기간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을 빌려왔네요. 자, 그래서 요 날짜간 차입을 하고요. 이자는 12개월 후, 그럼 6월 30일이 되겠네요. 2022년 6월 30일. 자, 그때 차입금 상환과 무엇하겠다? 일시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차입금 상환할 때 무엇하겠다? 이자도 같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돈 빌려온 날짜를 좀 따져보시면 지금 2000,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보면 자, 우린 현재 몇 기죠, 여러분? 10기. 자,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여기를 12월 31일이다. 그럼 여기가 10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수 차기를 11기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돈을 언제 빌렸는데 여기 중간인 7월 1일에 빌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빌렸다? 다음 기수인 6월 30일까지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빌려온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12월 31일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여러분? 이자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누가 있더라? 이자를 줘야 될 의무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럼 몇 개월이다? 6개월이네요. 네, 6개월에 대한 이자를 주셔라.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데 이자는 언제 주겠다?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줄 거니까 아직 주었다, 못 주었다? 못 주었다가 되죠. 그러면 못 주었다가 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아, 미지급 이자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얼마 빌려왔어요? 1,000만 원 빌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에 곱하기 우리 몇 퍼센트? 연 6%의 이자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연 6% 이자. 그런데 이건 1년치 이자죠. 그래서 12달 중에 저는 몇 개월치? 6개월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12분의 6만큼.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에 6% 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우리 60만 원이 되나요? 네. 그래서 6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60만 원에 12분의 6이니까 절반이죠.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다. 30만 원. 이거 암산해도 되죠, 여러분? 또는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얘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누가 봐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도 수동 결산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 분개하시면 차변에 내가 줘야 될 이자가 생긴 거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럼 내가 줘야 되는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이자를 내가 줄 거면 이자 비용, 내가 이자를 받을 거면 이자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돈 언제 준다고요? 다음 연도 6월 30일. 아직 돈 줄 날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아, 미지급 비용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까요? 12월 31일자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이다?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 3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 그래서 1번 문제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1번은 300만 원을 아예 줘버렸고 3번 문제는 계산을 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회계 2급도 이렇게 미수 수익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선급 비용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까지는 정리가 끝났고요. 저 이제 4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1번 수동이었고요. 2번도 수동이었고 3번도 수동이었습니다. 4번 우연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건물 얼마가 있고 150만 원이 있고 차량 운반구 250만 원, 비품 110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건 수동 결산을 하든 자동 결산을 하든 상관이 없죠, 여러분. 4번 문제는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자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자동으로 가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은 수동, 자동은 자동 구분해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동을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는 뭐라고 쓰실 거고요. 차변에는 감가, 상각비라고 쓰시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 쓰시면 되죠? 감가상각, 누객이라고 쓰시면 되죠. 다만 감가상각, 누객은 건물은 건물, 차량은 차량, 비품은 비품 각각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자, 저는 자동 가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자동을 가보죠, 여러분. 자, 자동 갈 거니까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열어놓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종료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라는 쪽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우리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입력하실 때 일자는 결산 일자. 그러면 몇 월을 넣는다. 12월. 그래서 앞에는 1월, 뒤에는 12월. 근데 여러분 이거 엔터를 치시면 우리 시작과 끝나는 날과 끝나는 달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은 1월, 끝나는 건 12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서 여기 4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4번 자리 가셔서 우리 반가로 4번에 감가상각비. 자, 건물 글씨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자리는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색이 되어 있는 자리만 입력이 가능하죠. 그러면 건물 자리 선택하시고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차량 운반구 2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비품 얼마이죠? 11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반드시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 메뉴를 사용하실 땐 결산 반영 금액을 입력하고 딱 한 번만 누구를 해주셔라?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셔라. 자, F3번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그러면 결산 전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냐고 묻죠. 네,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항상 이렇게 중간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오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다 끝나셨으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했던 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다시 들어가셔서요. 우리 몇 월이요? 12월 31일이겠죠? 네, 12월 31일을 입력하시면 우리 이렇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획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저는 이거 자동 결산 가기 귀찮아서 수동에서 다 차변 대변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차대로 넣으면 감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감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결차 결대로 넣지 않고 여기 결차 결대로 누르잖아요. 차변 대변 넣은 게 감점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요, 감점하지 않는다는 거. 됐을까요? 메뉴는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 문제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7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답안 저장 메뉴를 안 들었기 때문에 답안 저장 버튼이 없는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답안 저장이라도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시고 그 안에다가 넣는 거죠.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시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10점 100점이고요. 두 문제는 3점, 한 문제는 4점이네요. 자, 1번 3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여러분 3월에 이자 비용이래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 달 이런 식의 월로 조회하거나 달과 달의 사이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총계적 원장에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부관리 쪽에 가시면 총계적 원장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되게 많아요. 총계적 원장도 갈 수 있고 일계표, 월계표란 메뉴에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총계적 원장에 가겠습니다. 그럼 월별이라는 탭에 가서요. 몇 월 달에 대한 부분, 3월 달 걸 볼 거잖아요. 여기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볼게요. 이러시면 이렇게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F2번 눌러주시고 이자 비용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51번에 있는 이자 비용. 그러면 3월에 차변에 있는 금액 얼마 있다? 50만 원. 그래서 1번의 문제의 답은 얼마?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장 원장에 가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 일계표나 월계표에 가서 조회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편하신 대로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지금 일단 5월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잔액입니다. 자,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항상 지문에서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월, 달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 월이라는 표현에 이자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월이라는 거였죠. 그럼 지금은 무슨 잔액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래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금액에도 제가 표시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잔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래처를 물어볼 땐 무조건 어디에 간다?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이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밖에 못 봐요. 다른 메뉴에 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 관리에 가시고 거래처 원장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원장 가셔서 여러분 조심할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 5월 말이라는 걸 왜 표시했냐면 끝나는 날짜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이 날짜가 잘못되면 조회되는 답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잔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문제 여기 끝나는 5월 31일은 절대로 다른 날짜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넣든 1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넣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의미가 없다. 그럼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5월 31일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계정 과목에 가서 코드 도움을 누르시거나 코드를 알면 이렇게 108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전체를 봐야 되니까 거래처는 공란에서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잔액 자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물어본 질문은요. 잔액이 가장 많은 데를 물어본 거죠. 네, 많은 걸 물어봤어요.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처를 찾아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1250.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는 누구이다? 성효상사이네요. 근데 항상 보실 때 코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를 묻는지 거래처 상호를 묻는지 꼭 확인하실 것. 우리는 지금 상호만 물어봤네요. 네, 그래서 성효 상사라고 써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1250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그럼 무조건 어디에 가신다? 거래처 원장에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종료하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중에 발생한 6월 중입니다. 그럼 6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31일, 6월 30일까지만 보는 거고요. 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자, 건을 물어봤어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몇 건이냐? 건수를 세라 라는 얘기. 총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금액은 볼 수 있는 메뉴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다? 건수라는 거. 계정 과목은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몇 건이라는 게 키워드이고, 이거를 보고자 하실 때는 어디에 가셔라? 계정별 원장에 가신 게 가장 최적합니다.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부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되시고, 계정별 원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6월 중이란 거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럼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6월 30일까지이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품 매출 401번에 대한 것만 봐달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하나, 둘, 셋이 다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요 메뉴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보셔라. 그랬더니 총계정 원장에 가면 이것도 월별로 볼 수 있으니까 월에 대한 세부상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보실 수 있어요. 네, 불편하진 않습니다. 거기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로 곧바로 볼 수 있는 메뉴는 계정별 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정별 원장을 더 추천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 건수는 몇 건이죠, 여러분? 3건이죠. 네, 지금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몇 건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땐 3건입니다 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3건. 그리고 총 금액은 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분, 이런 월계 보셔야 돼요. 또 누계 보시면 안 돼요. 가끔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월계라고 되어 있는 얼마? 4,550만 원을 답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4,550. 그래서 월계를 확인하셔라. 월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장부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장부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라서 원하는 키워드 찾기를 잘 하세요. 키워드 찾기.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 때마다 키포인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키워드가 뭔지를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8회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할 만큼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할 만큼 어려웠던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거니까 전표 문제이든, 그러니까 전산 실무의 전표 문제이든, 이름 문제이든 상거래와 상거래가 아니라는 쪽의 문제를 계속 혼재해서 내는 문제가 지금 자주 나와지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건 1년치 기출을 풀어보면 아니 이 회사는 계속 비품만 사나 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상품이랑 같이 사나 봐 라는 패턴의 문제가 계속 많을 거예요. 우리 전표 문제에서 5번이었나요? 네, 5번 문제 있었죠. 네, 그런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상거래의 어음은 항상 유의사항이에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이제 전표 수정 문제 중에 2번에 있었던 문제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조금 어려워했었다라는 거 말고는 뭐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했었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